공화당이 어제 연방 하원의 과반석 기준 218석을 확보했습니다.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면서 의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연준의 잇따른 공격적 금리 인상에도 10월 소매 판매는 지난달보다 1.3% 증가하면서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항공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항공사들의 운항 편수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항공료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민 전순위는 지난달 대비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취업이민은 이 4순위 문호가 소폭 후퇴했습니다. 뉴욕에서 수감 생활을 한 수백 명의 여성들이 교도관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면서 뉴욕주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공화당이 어제 연방 하원의 과반석을 넘어 218석을 확보했습니다. 과반석에서 단 2석이 많은 예상외의 저조한 성적이지만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면서 의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은 워싱턴 시간으로 어제 오후 8시 연방 하원 과반석 기준 218석을 확보했습니다. 비록 이 결과는 연방기관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AP통신 등 많은 언론 매체들의 독자 개표 중간 발표를 통해 나온 하원의 여소야대이지만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난 8일 중간선거 투표가 마감된 지 만 8일이 지난 시점에 하원 다수당이 결정된 건데 예년에 비해 다소 늦었습니다. 상원은 이보다 나흘 전인 12일 오후 8시 네바다주에서 캐서린 코르테즈 메스토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며 민주당의 50번째 상원의원이 나와 집권당의 다수당 유지가 확정됐습니다. 내년 1월 3일 개원해 만 2년 회기로 일할 제117대 새로운 연방의회는 상원은 집권당이, 하원은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모습의 권력 형태입니다. 다만 공화당은 과반선에서 단 2석 많은 것이고 민주당은 텃밭 뉴욕주에서 3석을 빼앗기지만 않았다면 218석 대 217석으로 다수당 역전을 노릴 수도 있었던 아까운 열세입니다. 한편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확정으로 하원의 15개 위원장직은 모두 공화당이 독식하게 됩니다. 하원위원장은 누구든 소환해서 진실선서의 위증죄 고지 후 증언을 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부 감독위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관련 개인 비리 의혹과 아프간전 철수 등 실전 사안을 낱낱이 조사해서 탄핵거리를 찾으려 혈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3조 달러의 인적 인프라 개혁 등 개혁 입법은 완전 포기해야 할 실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원을 지키면서 수십 명의 연방 판사를 쉽게 인준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상원에서 동성 결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결혼 존중법안이 절차 투표를 통과했습니다. 절차상 최대 걸림돌을 넘어선 것으로 연내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한마음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상원은 동성 및 인종 간 결혼을 보호하는 결혼 존중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찬성 62표, 반대 37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려면 상원에서 다시 표결이 필요하지만 어제 결과에 따라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차단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 법안은 모든 주에 동성결혼 법제화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대법원이 향후 동성결혼을 인정한 2015년 판결을 뒤집더라도 모든 주들이 다른 주에서 이루어진 동성결혼을 계속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화당 소속의 많은 보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과 공화당 의원 12명의 찬성표를 받아 초당적 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 여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의회 의원들의 입장이 수년 새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이번 판결에서 잘 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율은 조사가 처음 시작된 1996년 27%에서 지난 5월에는 71%로 높아졌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상원의 최종 표결이 언제 실시될지는 분명치 않지만 의원 100명이 모두 신속 처리에 찬성하지 않는 한 최종 표결은 추수감사절 추회가 끝난 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본격화하면서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샌티스 주지사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여유 있게 준비하는 선두주자 전략으로 대선에 임할 거란 관측입니다. CNN 방송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지만 적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출마 선언을 한 만큼 현재로선 경선에 서둘러 참여해야 한다는 절박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우리는 단지 중간 선거를 치렀을 뿐이라며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다가오고 있고 공화당은 이 투표에서 승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디센티스 주지사는 최소한 조지아 결선 투표가 있는 12월 6일 이후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굳이 조급할 필요는 없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밤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의 참모 중 일부는 다음 달 6일에 예정된 조지아 결선 투표가 끝날 때까지 대선 운동을 미룰 것을 조언했지만 즉시 경선에 참여하는 방향을 선택한 겁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디센티스 흠집 내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 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디센티스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아주 심하게 다칠 수 있다며 자신은 아마 그의 아내보다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센티스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19%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플로리다 주지사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연준의 잇따른 공격적 금리 인상에도 지난달 미 소비자들은 지갑을 더 열었습니다. 10월 소매 판매는 지난달보다 1.3% 증가하면서 올해 2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어제 상무부는 10월 소매 판매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2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문가 전망치 1.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휘발유와 자동차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9%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휘발유와 식료품, 식당 등 일상생활에 더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가구 등 고가품에도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허리케인 이안의 여파로 건축자재나 가정용 가구 구입 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도 이렇게 소매 판매 강세가 나타난 겁니다. 여전히 가계의 소비 수요가 견조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금리가 오르는 와중에도 가계가 지출을 늘릴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번 소매 판매 증가가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는 연준의 긴축 기조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주목해온 지표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매업체들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이른 가격 할인에 나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미리 쇼핑을 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신 연말 지출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연준 고위 인사들은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면서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면서도 피벗, 정책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어제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고용시장 과열로 인해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연준이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총재는 고용시장이 매우 견조한데 실질적인 고용 둔화 없이 인플레이션 수준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는 없다며 아마도 고용 둔화에 도달하기 위해서 경제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 총재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정책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면서 일정 부분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연준이 언제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예측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면서도 내년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0.25%포인트로 늦춰야 하지만 금리 인상을 너무 빠르게 중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 4.75에서 5.25% 사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또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준의 피벗에 대해 지금 금리 인상 중단은 불가능하다며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고 지금 논의는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할 수 있는 한 효율적이고 부드럽게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가족 방문 등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항공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항공사들의 운항 편수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항공료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근 항공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에 육박할 정도지만 항공사의 항공 운항 편수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항공료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항공료가 급등하고 여행 관련 비용마저 크게 오르면서 고향 방문이나 가족 여행을 포기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선 항공료는 지난해에 비해 43%나 급등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특수를 감안해도 큰 폭으로 급등한 건데 그 배경에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에 따르면 국내선 항공 수요는 10월을 기준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95%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들의 수송 능력 회복세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10월 국내선 운항 편수는 2019년 같은 기간에 85%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대량 해고와 함께 운항 편수를 줄였던 항공사들이 구인난이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맞으면서 운항 편수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의 숙박료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숙박할 수 있는 방도 부족한데 구인난이 심하다 보니 숙박시설을 100% 가동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신차 가격도 크게 오르며 렌터카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의 수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추수감사절 시즌의 여행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이민 전순위는 지난달 대비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은 지난해부터 답보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이 4순위 문호가 소폭 후퇴했습니다. 어제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이민 전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이번 달에도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1순위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 비순위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도 모두 동결됐습니다. 이 A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만 비자 발급 우선일자,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취업이민의 경우 일부 문호가 소폭 후퇴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1월 1일로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12월 1일로 닫혔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은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22일,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22일로 지난달 오픈해서 5개월에서 6개월 후퇴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0년 6월 1일로 지난달 문호와 동일했고 3순위 비숙련 접수 가능 우선일자도 지난달 2020년 9월 8일로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 3순위 학사학위 숙련, 5순위 투자이민은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됐습니다. US 뉴스는 미 전역 192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그 순위를 매겨왔습니다. 그런데 줄곧 2위를 기록하던 예일대학교 로스쿨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로스쿨까지 평가 기준에 결함이 있다면서 순위 평가를 거부했습니다. 예일대 로스쿨은 어제 성명을 내고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매년 발표하는 미국 대학 순위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S 뉴스는 미 전역 192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지난 30여 년간 대학 평가 순위를 매겨왔고 예일대 로스쿨은 1990년부터 줄곧 대학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왔습니다. 예일대 로스쿨은 블로그에 올린 성명에서 US 뉴스 대학 평가 기준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로보노 등 공익 변호사를 맡은 졸업생들을 실업자로 분류하고 장학금도 저소득층 학생이 아니라 점수가 높은 학생에게 지급해야 평가 점수가 높게 되어 있다는 이유입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존 매닝 학장 역시 대학 평가 순위가 사회 경제적 다양성을 향상시키려는 로스쿨 약속에 반한다면서 순위 평가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닝 학장은 우리는 필요에 따라 학생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야 하고 대출 상환 및 공익 펠로우십을 통해 공익을 위한 직업에 관심이 있는 졸업생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US 뉴스 대학평가 순위는 대학들의 강력한 마케팅 도구로 간주돼 왔고 그만큼 결과 조작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일대와 하버드 로스쿨의 공식 발표에 따라 US 뉴스 순위 평가를 거부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수감 생활을 한 수백 명의 여성들이 교도관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면서 뉴욕주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한 대형 로펌에서만 최소 750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즈는 뉴욕에서 수감 생활을 한 수백 명의 여성들이 교도관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면서 뉴욕주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통과된 성인 생존자법은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 교도소를 포함한 국가시설에서 일어났던 학대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오는 24일부터 뉴욕에서 시행되는데 뉴욕 의원들은 현재 수감돼 있거나 과거에 수감됐던 여성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로펌 슬레이터 슐먼에서만 최소 750건의 개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교도소 내에서의 성적 학대는 오랫동안 존재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슬레이터 슐먼 로펌 동업자 중 한 명인 애덤 슬레이터는 희생자들이라고 주장한 여성들의 수가 놀라울 정도로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의뢰인 가운데 한 명인 세디 벨은 베이뷰에서 교도관에게 성폭행을 당해 자궁외 임신을 하고 불임이 됐고 또 다른 의뢰인 키아 휠러는 웨스트체스터의 베이포드 힐스 교정시설에서 교도관에게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심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래드 호일만 뉴욕주 상원의원은 새로운 법안이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고통받았을 휠러와 같은 여성들에게 힘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올해 북한 국적으로 미국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2명 늘어난 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 교육문화국과 비영리단체인 국제교육원이 발간한 연례보고서는 이 유학생들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일본에 살면서 북한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조총련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북미 관계 속에서는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 학생이 미국에 직접 유학을 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해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법무부가 세컨드 리퀘스트에 따라 심사 절차를 간편해서 심화로 격상함에 따라 자료 제출을 마치고 임원 인터뷰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5일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무부의 입장에 따라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추가 심사를 통해 양사 합병 이후 시장 경쟁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1심 법원인 시라큐스 연방법원이 지난주 내린 뉴욕주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법 일부 조항 효력 중지 명령에 대해 일시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법의 일부 조항은 효력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효력이 회복된 조항은 뉴욕주 총기 규제법 가운데 정신병원과 예배당, 공원과 동물원, 극장, 컨퍼런스 센터, 바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또 총기 휴대 면허 신청 시 3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하도록 한 조항과 신청자의 도덕성을 입증하도록 한 조항 역시 다시 효력이 회복됐습니다. 수도 워싱턴에서 한미 수교 140주년 기념 대한민국 예술원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오늘 18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주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특별전은 한국 현대미술의 원류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전시입니다. 2017년 주중 한국문화원, 2018년 일본 오사카 한국문화원, 2019년 아랍에미리트 문화재단, 지난주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 이어 미국에서 5번째로 열리게 됩니다. 특별전에는 한국 화가 15명이 참여해 25점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